자, 신재민 씨의 경우에 가장 우리 지금 정권 측에서 큰 대응은 하나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신재민 씨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또 고발이라는 위협적인 조치를 택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대응이 좀 더 지능적인 대응이 그 두 번째 전선으로 작동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원색적인 비난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모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제어하는 척하면서 그래야 좀 더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 나쁜 경찰, 좋은 경찰 팀을 이뤄서 막 이렇게 윽박질러 놓고 옛날 뭐 고전적인 방식이죠. 담배 한 대 펴, 뭐 배고프지 하고 밥도 이렇게 사주고 그러면서 이 좋은 경찰이 오히려 이렇게 진술을 자백해 뭐 이런 식의 이끌어내는 방식인데 일단 나쁜 말을 심하게 하는 사람은 아, 그건 너무 심하지 하면서 이렇게 억눌러 가면서 대신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근데 3, 4년차 사무관이 알면 뭐 얼마나 많이 알겠어. 뭘 잘 모르고 저러는 거니까 딱하게 봐주자. 뭐 이런 식이죠. 결국 그의 핵심은 그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 또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치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지점은 완전히 파묻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신재민 사무관이 전하려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 문제점은 어떤 것이 되느냐? 그건 구체적으로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째는 KTNG 임원 부분에서 인사 개입 부분이었죠. 두 번째는 법치 행정과 관련된, 법치주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소위 국정농단이라고 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그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부당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였던 그 틀. 그런데 이 2년간 많은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은 진정한 국정농단은 이 2년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첫째로 그 인사 개입 부분은 너무 명백해서 뭐 제가 이 많은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을 가지고 KTNG는 이제 신재민 사무관이 잘 지적했듯이 민영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민영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함부로 인사 개입을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뭐까지 했습니까? 대통령 탄핵까지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 탄핵 논리의 주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 민간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까지 몰아갔던 그 주도했던 세력의 정권이 함부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전형적으로 이 정권에서 나타나는 것은 법이라든지 법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을 공격할 때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잣대가 너무나 이중적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상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재민 사무관이 지적했던 것에서 국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시는 분들, 전문적인 분들은 뭐 저를 뛰어넘는 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신재민 사무관이 있었던 곳은 기재부죠. 자, 이곳은 나라의 쉽게 말해서 예산이라든지 살림을 관장하는 그런 곳이죠.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행정부에서. 그래서 기재부의 국고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고라는 것은 나라의 곳간 아닙니까?
그럼 나라의 고가는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겠죠. 그러한 것을 다 체크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세금이죠. 그런데 세금 말고 국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빚을 내는 거죠. 빚을. 그럼 정부가 이렇게 나라에서 빚을 내는 방식이 바로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빚을 내고 그걸 갚아 나가고, 그럼 빚의 총 액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채 액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채무 액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보통 이제 GDP 비율,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게 그 대비로 뭐 예를 들어 뭐 10배, 20배 막 올라가면 상식적으로 그 나라가 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한 가게만 보더라도 1년 동안 예를 들어 살림살이 벌어들이는 돈에 10배, 20배 빚이 있으면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자만 해도 너무나 그 부담이 클 거고요. 그래서 항상 국채의 비율이라든지 총 액수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걸 관장하는 부서의 주무관이 신재민 씨였어요. 그런데 신재민 씨가 그 국채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신재민 씨 위에 다른 주무관이 있을까요? 이 부서는 그렇지 않아요. 정부 5급 사무관 이상은 소수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마다 그 아주 주무를 담당하는 실무관은 신재민 씨 외에 있을 수 없어요. 그 관은 국채 발행을 담당하는 주무관 외에는 또 다른 업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가 모여서 국이 되고, 그래서 한 사무관이 이 정도 업무에서는 그 이상의 실무자가 없는, 왜냐하면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부총리까지 직접 들어가서 대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가장 담당하는 실무관이기 때문에 5급 사무관, 3, 4년차 공무원인데도 부총리한테 직접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일으킬 때 기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일으키는 것을 기채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원칙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있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균형 재정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 경제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 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고 또 적절히는 나라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그 이론이라든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 적자 재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출을 내서 지금 세금을 걷어서 대체로 다 씁니다. 때로 적자가 발생해요. 자,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몫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많은 세금이 거쳤는데 무려 15조 가량이나 초과 세수가 발생했는데 예정대로 국채를 다 발행해 버리려고 했던,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15조나 돈이 더 거쳤으니까 기존에 국채를 갚는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적어도 발행하려고 했던 국채 액수를 추가 발행을 중단하고 멈춰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이론을 동원해서 과연 합리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재민 사무관이 전체적인 나라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경제 운용 부분에서 이게 시야가 좁기 때문에, 심지어 신년사에서 이제 후에 기자회견 중에는 자기 세계, 좁은 세계에 갇혀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죠. 과연 그럴까? 그건 아닌 것이요. 단적으로 신재민 사무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졌던 사안,
또 한 달 전부터 공고가 되었던 사안, 이 두 개를 가지고 지적한 거예요. 신재민 사무관은. 자, 무언가를 한 달 전에 이미 하겠다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이유가 부족하다는 거죠. 갑자기 취소할 이유가. 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도자료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사무관 단독의 생각으로 보도자료를 만들겠습니까? 기재부 이름으로 나가는 보도자료. 자, 행정부가 보도자료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그냥 기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더 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서로 안 남았으니까 엄밀한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자료라는 것은 조금만 심하게 말하면 영원히 남아요. 정부 문서가 함부로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 부서 이름이 적힌 보도자료는 찾으려면 아무나 찾게 되고 없어지지 않아요. 공식적인 것입니다. 그 보도자료를 내려면 그 부서 내에서는 관련자들이 주루루 계열적으로 다 논의를 해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의 그 증언에 따르면 부총리조차도 그 보도자료 내기 전에는 다 결국은 동의를 해서 기재부가 합의를 해서 보도자료까지 준비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뒤집혔죠? 청와대 비서관 전화가 왔어요.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차영환 비서관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자, 그렇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요,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라 했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재판에서 그 자료들을 좀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이 비서관의 전화가 문제됐는데 그걸 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검찰은 청와대 전화라고 불러요. 의도적으로.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 청와대 비서관 누구누구의 전화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청와대의 전화, 청와대의 뭐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걸 다 대통령의 조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남을 공격할 때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죠? 그걸 뭐라고 하냐? 업무협의라고 그래요.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는 정당한 업무협의였을 뿐.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 나온 수많은 부분들은 새롭게 봐줘야 돼요.